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1강 다들 공부 열심히 했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세계지리 학습의 필수적인 위치에 대해 오늘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의 대륙과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시아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외우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바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 얼굴을 외우고 이름을 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들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에 위치했는지 또 이름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중에서도 큰 바다, 즉 대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는 어디일까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는 바로 표시된 이 지역입니다. 자,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바다의 이름은 바로 태평양입니다. 자, 태평양이 얼마나 크냐면 모든 육지들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는 면적이라고 해요. 자, 이런 태평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기후나 지형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태평양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평양,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 위치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바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바다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자, 이곳의 이름은 바로 대서양입니다. 자, 지금 지도 모양 때문에 좀 끊어져서 보이죠? 근데 실제로 대서양은 이렇게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사이에 껴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나 유럽에서는 이 대서양을 연못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연못이라 하기에는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래도 여기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조금 연못처럼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대서양이 얼마나 크냐면 태평양 다음으로 큰 바다예요, 여러분. 자, 대서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다니까 그 위치 꼭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이 바다입니다. 자, 여기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여기 이 바다의 이름은 바로 인도양입니다. 자, 여기 코끼리 귀 모양으로 대륙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땅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 밑에 있는 이 바다를 우리는 인도양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그 인도양의 크기가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이 인도양의 크기는 한반도의 약 330배라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만한 인도양에 있는 섬이 뭐가 있냐면 바로 몰디브라는 섬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최고의 휴양지라고 불리는 바로 몰디브. 근데 이건 여담인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몰디브의 이름이 헷갈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종촌고에 오게 되고 또 종촌동 일대를 알아가면서 이 몰디브란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몰디브가 아니고 인도양에 있는 이 섬은 몰디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처럼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도 끝에 있네요. 자, 여기는 바로 북극해입니다. 자, 북극해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역시 지도 끝에 있네요. 자, 여기는 남극해입니다. 남극과 북극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위치를 기억해두고 있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나갈게요, 여러분. 굉장히 귀엽죠? 이거는 쌤이 스핑크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젠핑크스예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갈게요. 북극과 남극의 위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 친구라면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 있겠죠? 네, 정답은 그렇죠. 위도 90도죠.
적도에서 가장 먼 이 지역은 바로 극지방, 위도 90도인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북극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바로 북위 90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남극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좋아요. 남극은 남위 90도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자, 우리 위도 90도에 해당하는 이 극지방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쌤이 뒤에 따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북극과 남극의 특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개의 대양의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세계지리 학습에서 유의미하지만 조금은 스케일이 작은 바다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양보다 스케일이 작은 바다를 우리는 부속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부속해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다가 육지 쪽으로 쏙 하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바다를 만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육지 쪽으로 쏙 하고 들어간 모양을 한 바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바다의 이름은 뭐냐면 이 바다의 이름은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코인 이 나라는 바로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멕시코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멕시코만은 세계지리에서 왜 유의미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바다 중에 하나일까요? 바로 이 지역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이 멕시코만의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살펴볼 바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이 바다의 이름은 워터파크랑 이름이 똑같아요. 바로 캐리비안. 자, 우리말로는 카리브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영화 캐리비안의 적 보셨나요? 그 영화 캐리비안의 적이 배경이 되는 곳도 바로 여기 이 카리브해입니다. 근데 세계지리에서 왜 카리브해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공부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가 볼 건데, 자, 카리브해에도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메이카가 대표적인데, 여러분들 혹시 자메이카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그 세계에서 제일로 빠른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사진 속에 있는 우사인 볼트죠. 자, 우사인 볼트는 자메이카 출신의 육상 선수예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의 인종은 어디에 해당하죠? 네, 바로 아프리카계죠. 즉 흑인입니다. 자, 아메리카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대륙이다라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카리브해 연안에는 아프리카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세계지리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캐리비안, 이 카리브해 지역도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바다들이네요. 자, 여기 이름은 뭘까, 여러분? 자, 여기 이름이 뭐냐면, 자, 중국의 동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바다여서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역들은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왜 배우게 될 거냐면, 자원이 있는 암초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들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될 지역이니까 바다 위치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바다는 육지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땅, 지, 그리고 가운데 중, 바다, 해, 즉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자, 지중해는 이렇게 본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런 지중해 지역을 우리가 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파냐와 한반도의 위도를 비교하며 위도가 비슷하지만 위치가 달라서 기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 배웠었죠. 자, 에스파냐는 이 지중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아주 뜨겁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우리랑 다르게 얇은 옷을 입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오렌지 나무나 코르크 나무가 자란다고 했던 것도 모두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어서 우리가 이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지중해 바다 위치를 잘 기억해 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 바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자, 이 바다의 이름은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페르시아라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이름이 조선이었던 것처럼 이란의 과거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란 위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란을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페르시아만 근처에 반도가 하나 있네요. 자, 반도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대륙에서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을 의미해요. 자, 이 반도 이름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여러분 좀 뭔가 귀에 있는 느낌이 아닌가요? 자, 아라비아, 아랍 이런 식으로 들리죠. 자, 아라비아는 아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라딘 할 때, 알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 할 때 그 아랍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랍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들어봤다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선생님은 아랍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슬람 또는 만수르, 석유 부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자,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페르시아만과 아랍 지역을,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지역들은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공부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니까 이 페르시아만의 위치와 아라비아 반도의 위치를 우리 꼭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여러분. 쌤이 여러분들이 이 아랍, 또 아라비아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 수 있게끔 팁을 하나 줄게요. 자, 이 어원상 REB는 서쪽 또는 사막, 상인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까요? 아니면 이런 이미지는 익숙한가요, 여러분? 바로 이 이미지가 아라비아 상인들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본 거예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뭔가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그 모래바람 막으려고 하얀색 천으로 몸에 막 두르고 다니는 이런 상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낙타는 어디에서 사는 동물이죠? 그렇죠. 낙타는 대표적으로 사막에 사는 동물이죠. 이 지역은 실제로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지역들에서 왜 사막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2단원에서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물건 팔면서 물건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슬람을 정말 많은 국가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만의 위치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위치와 함께 이 지역에서 사막이 나타난다. 이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온다. 이 지역은 이슬람을 믿는다. 라는 정보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바다의 이름은 뭘까, 여러분? 자, 이 바다의 이름은 북해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북극해와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북해와 북극해, 위치와 이름을 조금 구분합시다. 근데 이 지역은 왜 세계지리에서 유의미하냐면은 이 지역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 북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덕에 해안선을 많이 끼고 있는 노르웨이가 정말 한순간에 핵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르웨이 위치와 그리고 북해 함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계지리에서 중요하게 공부할 바다들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분명 처음에는 위치를 알아볼 것이다. 이름을 붙여보고 바다나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거다 정도로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TMI를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TMI에 자꾸 노출이 되고 그 정보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바다들이 마치 내가 뛰어놀던 우리 집 앞에 있는 강 바다처럼 익숙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 세계에 있는 다른 대륙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대륙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인데요.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시아입니다. 자, 아시아는 오늘부터 해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자세하게 배울 지역이다 보니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면적이 크고 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사는 이 대륙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속해 있는 국가들이 50개가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륙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을 좀 낯설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부터 그 선입견을 하나하나 한번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깰 선입견은 바로 대륙의 크기, 즉 면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그랬죠. 근데 한번 여기 이 지도를 봐볼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두 번째로 크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커 보이나요? 좀 약간 시력 검사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절대 두 번째로 커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지도는 우리가 1단원에서 다시 배우게 될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원통 속, 즉 원기둥 속에다가 지구본을 넣은 다음에 빛을 비춰요. 그리고 그 비춰진 그림자를 그리면서 지도를 그리는 건데 이 방법으로 지도를 그리다 보면 저위도 지역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게 그려지고 고위도 지역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극지방을 보면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표현되어 있죠. 그 반면에 저위도에 위치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실제보다 훨씬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그렇게 큰 대륙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아프리카 크기를 체감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실제 아프리카 크기 안에 어떤 대륙들,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는지 그 아프리카 크기를 체감할 수 있게끔 표현한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고 중국은 네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예요. 자, 이런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다 여기 들어가고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아프리카 크기에 들어갑니다. 그 아프리카 크기가 감이 오나요, 여러분?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아프리카 크기랑 실제 그 나라들을 한번 그 크기를 비교를 해본 사진이에요. 자,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리카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지리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잘못된 선입견들을 하나하나 깨면서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대륙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유럽입니다. 자, 유럽 역시 아프리카처럼 속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대륙이에요, 여러분. 약 50개 정도의 국가들이 모여있는 대륙입니다. 또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즉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대륙이에요. 자, 다음은 이 대륙이에요. 이 대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뭔가 얼핏 봤을 때는 대륙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섬들이 모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대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오세아니아라고 부르는 대륙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대륙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큰 대륙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섬이 많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큰 바다라는 뜻에서 오세아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에는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랑 그리고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9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가 여기에 대표적인 국가라고 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공통점을 이 국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기 하나씩 봐볼까요? 자, 이거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국기인데 국기 모습이 거진 비슷하죠, 여러분. 뭔가 별 모양이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이 차이인 것 같고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국기 모양 낯이 익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국기에 둘 다 그려져 있죠. 자, 그 이유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영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기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오세아니아와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륙은 바로 이 대륙입니다. 자, 이 대륙의 이름은 뭘까요? 자, 여기는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확인한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를 우리는 신대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서 배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구대륙이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콜럼버스가 활동했던 시대에 발견된 대륙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던 대륙이냐를 기준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는 나중에 발견이 된 대륙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콜럼버스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인데 왜 그 대륙을 콜럼버스라고 부르지 않고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걸까요? 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그 인도의 어디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배웠던 이 카리브해 연안도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 땅을 새로운 땅이라고 인지하고 항해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하고 항해를 한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이 대륙을 아메리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럼 아메리카가 왜 아메리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를 구분을 할 때 우리는 어쩔 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어쩔 땐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구분을 해요, 여러분. 근데 뭔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과 남은 딱 봐도 방향, 위치 이런 거를 따라서 이름 붙인 거 알겠죠? 북아메리카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앵글로와 라틴은 무슨 말일까요? 자, 아메리카 대륙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대륙이에요. 이때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냐에 따라 구분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냐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종교도 달라지고 그리고 넘어서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앵글로 색슨족에 해당하는 주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이가, 즉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로 케미, 캐나다와 미국이 바로 이 앵글로 아메리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입니다. 물론 이 두 나라 외에도 식민 지배를 한 국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 곳곳에서 라틴족의 특징이 나타나요.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의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브라질의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포르투갈어 사용자가 포르투갈보다 브라질에 훨씬 많기 때문에 현대의 포르투갈어의 표준은 브라질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뿐만 아니라 종교나 경제 그리고 인종까지도 라틴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대륙이니까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인종 또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할 때 다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라틴족에 대해서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극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북극과 남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북극이나 남극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북극곰이나 펭귄이 떠올라요. 뭐 북극에 사는 북극곰, 남극에 사는 펭귄. 그리고 이 둘이 다 나오는 만화가 있죠.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근데 여러분도 뽀로로 좋아하나요? 뭐 등장인물인 뽀로로는 어디 출신이죠? 등장인물인 뽀로로는 남극 출신의 펭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포비는 북극 출신의 북극곰이죠. 근데 만화상에서는 얘네가 다 같이 이제 뭐 어울려 지내는, 한 지역에서 어울려 지내는 친구들이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사는 환경이 완전 극명하게 달라요. 그럼 포비와 뽀로로가 사는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친구들의 고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뽀로로나 포비를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뽀로로나 포비를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선생님이 직접 그린 펭귄과 선생님이 직접 그린 북극곰이 함께 할 거예요. 물론 포비나 뽀로로에 비하면은 귀엽지 않지만 양해 부탁할게요, 여러분. 자, 이 친구는 북극곰입니다. 자, 이 친구가 사는 북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 지도는 북극이에요. 자, 북극의 중심인 이 북극점 주변이 뭐인가요, 여러분, 지금? 네, 맞아요. 북극점 주위는 지금 바다죠. 북극은 바다예요. 그래서 포비나 선생님이 그린 이 북극곰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뽀로로가 사는 남극은 어떨까요? 자, 이 선생님이 그린 이 펭귄이 사는 남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극의 중심인 마찬가지로 남극점 주위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네, 남극점 주위는 대륙입니다. 남극은 북극과 다르게 대륙이에요. 자, 그래서 남극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여기 위에서 이제 펭귄들이 뛰어놀겠죠? 그리고 남극에는 높은 산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륙이니까 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극에 얼마나 높은 산이 있냐면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또 젤핑크스가 나옵니다. 퀴즈 나가요, 여러분. 남극과 북극 중에 어디가 더 추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해봅시다. 어디가 더 추울까? 북극이랑 남극 중에. 자, 정답은 남극입니다. 자, 북극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서 40도예요. 근데 남극은 영하 55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1월 평균 기온, 그 밖에 나가면 바람 맞으면 귀가 너덜너덜 찢어질 것 같은 그 추운 기온이 한 영하 2도 정도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기온인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남극이 북극보다도 15도 이상이 더 추워요. 왜일까요? 왜 북극이 남극보다 더 따뜻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북극은 바다여서 태양열을 흡수하고 그래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남극은 빙하로 덮인 대륙이다 보니까 태양열을 저장하지 못하고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더 춥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다양한 기후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 우리가 남극과 북극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남극이 대륙이어서 더 춥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북극과 남극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먼저 여러분이 북극과 북극곰 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자,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많은 빙하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린 이런 그림처럼 많은 북극곰이 죽고 보금자리를 잇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역시 우리가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될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빙하가 녹다 보니까 비행기나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가 생겼어요. 이 사진처럼 기존의 항로보다 북극의 항로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이 단축이 돼요. 또 빙하가 녹으면서 보니까 북극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 인근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북극이 서로 내 땅이다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처럼 북극 인근에 있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서로 북극이 자신의 것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
덴마크는 우리가 유럽 공부하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건데 실제로 북극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이 영유권 다툼에 껴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그리고 이 북극 인근에 있는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땅이기 때문에 덴마크도 이 분쟁에 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극은 어떨까요, 여러분? 남극은 누구의 땅일까요? 사람이 살까요? 남극은 협정에 의해서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남극을 가지고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자 협의를 했어. 그래서 그 협의 끝에 남극은 과학적인 탐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누구의 땅도 아닌 상태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남극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과학 연구기지를 만들어서 뭐 생물이나 미생물, 기후변화, 해양학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지금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네, 바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우리나라의 연구기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아, 나 남극 너무 가보고 싶다. 나 남극 여행 가보는 거 내 버킷리스트. 남극 한번 가볼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남극이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를 여행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물론 선생님도 아직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앞으로 해볼지도 약간 미지수인데 이런 남극을 여행을 하려면은 외교부 장관의 허락이 필요하대요. 자, 남극이 그 누구의 땅도 아니고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도 90도에 위치한 남극과 북극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세계의 주요한 바다와 대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끝내는 건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시아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아시아를 기후에 따라 크게 몬순 아시아와 건조 아시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건조 아시아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뭔가 건조하고 사막이 나타나는 그런 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몬순 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몬순이란 뜻을 알고 그 몬순에 친해져야겠죠, 여러분. 자, 몬순의 뜻이 뭐냐면 몬순은 계절풍이라는 뜻입니다. 계절풍? 계절바람? 무슨 뜻일까요? 자, 계절풍이란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절풍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읍시다. 근데 이런 계절풍이 부는 지역들은 특히 여름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런 강수량은 그 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몬순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쌀을 활용한 음식들이 발달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몬순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살필 때 그 나라들에서 쌀을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몬순아시아와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조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할까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건조한 지역이니까 강수량이 적은 지역을 의미하겠죠? 네, 맞습니다. 몬순아시아와 비교해보면 이 지역들은 강수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강수량도 강수량이지만 이때 중요한 개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비가 정말 안 오기도 하지만 비가 안 온 만큼 증발량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조합니다. 즉, 오는 비보다 증발해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건조한 거예요. 세계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0인 지역, 즉 빵인 지역도 있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어디가 비가 제일 안 올까? 자, 비가 제일 안 오는 지역은 바로 남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극을 보고 건조한 기후다, 사막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 잘 안 하지 않나요, 여러분? 남극을 우리가 사막이다, 건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남극은 너무 춥기 때문에 증발량 역시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조아시아 지역들은, 특히 건조기후 지역들은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은 그것보다 더 많은 지역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건조기후 지역들을 공부를 할 때 강수량이 적은 것도 큰 특징이지만 증발량이 많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건조기후에 속하는 아시아 지역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은 대륙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막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큰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것이 특징이고 이 나라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우리가 TMI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두고 바다 위치와 대륙 위치를 신경 써서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시아를 보다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